한태호의 아파트는 작고 낡았지만 그곳은 한때 거대한 한영그룹을 이끌었던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한태호는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며 쓸쓸히 시간을 보냈다. 한때 그의 손은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무게에 지쳐 떨리고 있었다. 고급 와인 대신 값싼 소주가 그의 유일한 벗이었고 웅장한 대저택의 벽난로 대신 차가운 난방기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를 가르며 춤을 추는 동안 한태호는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즉석밥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고독한 아침을 증언하듯 똑딱거렸다. 그는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받아들였다. 그의 하루는 늘 공원에서의 산책으로 시작되었다. 한때는 수행원들과 함께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며 중요한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이제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텅 빈 공원을 홀로 거닐었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그의 그림자는 쓸쓸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태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그의 시야에 공원 벤치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비를 피하려는 듯 몸을 웅크린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고양이의 털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한태호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돌볼 기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처량한 모습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자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비닐에 쌓인 마지막 빵 조각이 만져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빵 조각은 그의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빵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고양이 앞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빵을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빵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한태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작은 생명에게 베푼 이 작은 친절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한태호의 낡은 아파트에는 그의 모든 과거가 응축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작은 서재는 먼지 쌓인 책들과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한때 그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비즈니스 서류와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호는 무심코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한 구석에 놓인 빛바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뚜껑이 열린 채 놓여있는 낡은 오르골이었다. 나무로 된 오르골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색이 발해 있었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무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오르골을 손에 들었다. 손끝에 차가운 나무에 감촉이 느껴졌다. 오르골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태호와 아름다운 여인 이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오르골 태엽을 감았다. 낡은 태엽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이내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오르골 안에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한태호의 가슴을 저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르골 멜로디는 그를 과거로 데려갔다. 이지영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를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죽은 후 오르골을 애써 외면하며 지내왔었다. 그는 이 오르골이 그와 이지영의 사랑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알지 못했던 아이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직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르골 멜로디는 단순한 추억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그에게 찾아올 새로운 인연,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줄 희망의 서곡이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이 오르골이 지운과 연결될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잠자고 있었다. 그는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꽃이 되어 그의 삶을, 그리고 한 소녀의 삶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호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를 오가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침 공원 산책과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멜로디였다. 그 고요함은 언제나 위태로웠고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낙엽이 뒹구는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였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버려진 옷가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 역시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이 파산한 재벌에 불과하며 한 소녀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외면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어. 냉정한 이성이 속삭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소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의 굶주린 눈빛과 추위에 떨면서도 낡은 책을 소중히 안고 있는 모습에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과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민이 충돌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소녀에게 다가갔다. 얘야, 괜찮니? 한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태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먼지투성이에 낡은 동화책 한 권이 꼭 쥐어 있었다. 표지는 다 해지고 너덜너덜했지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품에 안고 있었다. 배고프니 내가 빵이라도 사줄까? 한태호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남은 돈은 몇천 원이 전부였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소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낡은 동화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다. 한태호는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나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하지만 동시에 쓰러진 소녀의 작은 몸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발은 이미 소녀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소녀를 품에 안았다. 소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얘야, 정신 차려. 얘야. 한태호는 다급하게 소녀의 뺨을 두드렸다. 그는 지체 없이 소녀를 안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버스에 몸을 실은 채 그는 소녀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위태롭게 이어졌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한태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한태호의 잿빛 삶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차가운 공기와 약품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다. 의사는 소녀의 상태를 진찰한 후 심각한 얼굴로 한태호에게 다가왔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한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소녀의 신상에 대해 물었다. 소녀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훈, 고작 10살이었다. 아이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보육원으로 보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보육원도 포화 상태라서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훈의 목까지 책임질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하지만 다시 떠오르는 것은 지훈의 굶주린 눈빛과 쓰러지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지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지영이라면 분명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한태호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이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한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지훈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지훈의 작은 천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이 앞으로 그의 삶, 그리고 지훈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다. 닫힌 줄 알았던 문들이 다시 열리고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태호의 낡은 아파트는 이제 그와 지훈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훈은 앙상했던 볼에 살이 오르고 생기 없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 찼다. 한태호는 그녀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을 제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낡은 TV 앞에 앉아 지루한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다. 한태호는 지훈을 통해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조금씩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재기불능 소식과 함께 노숙자 소녀를 입양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물론 그의 전 재벌 동료들과 심지어 친동생 한미연까지 그를 비웃었다. 파산한 재벌이 이제 노숙자 아이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동정심도 유분수지. 미쳤군. 등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한미연은 오빠의 행동을 비난하며 자신의 아들 민준을 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호의 마지막 남은 명성까지 짓밟으려 했다. 오빠, 정신 차려. 지금 네 처지가 어떤 줄 알아. 길거리 애를 데려다 키울 때가 아니잖아. 내 아들 민준이가 네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 어떡해. 한미연은 한태호의 아파트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권력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한태호는 지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한미연을 조용히 돌려보냈다. 한태호는 지훈을 학교에 보냈다. 지훈은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을 기뻐했지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들은 지훈의 초라한 모습과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눈치채고 멀리했다.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특히 수학 과목에서 유독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붙들고 있거나 복잡한 공식들을 끄적이며 다른 아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호는 낡은 노트북으로 파산한 회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복잡하게 얽힌 회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그는 컴퓨터를 잘 알지 못했다. 젠장, 이게 또 왜 이래? 한태호는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내리쳤다. 그때 지훈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한태호의 어깨 너머로 노트북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한태호는 아이가 뭘 알겠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화면 속 복잡한 숫자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저씨, 저기 숫자 하나만 바꾸면 돼요. 지훈이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0을 1로요. 그럼 전체 흐름이 바뀌어요. 한태호는 반신반의하며 지훈의 말대로 키보드를 눌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잡했던 회계 시스템 오류가 거짓말처럼 해결되었다. 한태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그는 경악에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면접실에서 만났던 그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너 어떻게 이걸 아는 거야? 한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보여요. 숫자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순수했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한태호는 지훈에게서 범상치 않은 재능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하지 않다. 그때였다. 아파트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정우가 들어섰다. 박정우는 한태호의 과거 비서실장이자 현재는 한태호가 파산한 후에도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물심양면 돕고 있는 조력자였다. 그는 한태호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박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지훈의 천재성을 확신했다. 회장님, 방금 지훈 양이 한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데이터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에게서 한영그룹을 다시 일으킬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한편 한태호를 비웃던 전직 재벌 동료들,
적대 세력 비유형과 특히 한태호의 재기를 두려워하는 한미연은 지훈의 존재가 탐탁지 않았다. 한미연은 은밀히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한태호와 지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가 자신의 아들 민준의 후계자 자리에 위협이 될까봐 불안해했다. 한태호가 갑자기 왜 저런 애를 데려다 키우는지 알아봐. 뭔가 꿍꿍기가 있을 거야. 특히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심상치 않아. 한미연은 싸늘한 목소리로 사설 탐정에게 지시했다. 그녀는 한태호가 지훈의 재능을 이용해 다시 일어서려 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재능이 자신과 한태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태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태호 역시 지훈의 천재성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태호는 지훈의 천재적인 재능을 확신했지만 세상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비웃는 시선과 지훈을 향한 싸늘한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특히 한미연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통해 한태호와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호는 지훈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해봄, 한영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개최 소식이 들려왔다. 한때 한태호가 회장이었던 바로 그 그룹이었다. 한미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한태호를 다시 한번 망신주기 위해 언론을 초청하고 과거 한태호의 경영 실패를 들춰내며 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려 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주주총회 당일 한태호의 경영 무능력을 조롱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어머니 옆에서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실패를 확신하며 자신의 자리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태호는 이 주주총회를 지훈의 재능을 증명하고 한미연에게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정우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정우는 흔쾌히 한태호의 뜻에 따랐다. 회장님,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우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박 비서, 주주총회에 나도 참석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도 데리고 갈 거야. 한태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다. 박정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의 천재성을 믿었다. 이 장소는 한태호가 과거 명성을 잃었던 곳이자 지훈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킬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한태호는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고 지훈의 손을 잡고 한영그룹 본사로 향했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이 거대한 건물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화려한 로비에는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시선은 한태호와 지훈에게로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덮쳤다. 제여 사람 파산한 한태호 회장 아니야. 옆에 있는 애는 누구지? 설마 저 애를 데리고 주주총회에 온 건가? 미쳤군. 꼴 좋다. 이제 완전히 바닥을 기는군. 한태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지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지훈은 수많은 시선과 플래시 세례에 잔뜩 겁을 먹은 듯 한태호의 코트를 꼭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태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주주총회장 안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맨 앞줄에는 한미연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민준이 어머니를 닮은 오만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한미연은 한태호와 지훈을 발견하자 비웃듯이 말했다. 오빠, 여긴 자선사업장이 아니야. 노숙자 아이를 데리고 올 곳은 더더욱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태호는 한미연을 무시하고 박정구가 미리 준비해둔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괜찮아.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한미연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태호의 경영 실패 사례를 들춰내며 그를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곳곳에서 한태호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태호는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뎠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주먹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한미연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우리 회장님의 화려했던 실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단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한영그룹은 영원히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어때요? 오빠, 당신의 비서가 데려온 이 천재 소녀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군요. 한미연은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한영그룹이 파산 직전에 직면했던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회계 문제였다. 수많은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숨겨진 채무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5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빠를 완전히 짓밟을 생각이었다. 한미연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오빠, 어서 저 아이를 내보내봐. 이 난해한 문제를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후후. 그녀의 눈빛은 잔인하게 빛났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서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의 실패를 확신했다. 한태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좋아. 내 딸 지훈이가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향했다. 지훈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 수많은 카메라와 언론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문제에 집중해야 했다. 한태호는 단상 아래에서 지훈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박정우 비서실장은 손을 모으고 지훈을 응원했다. 한미연은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주어진 시간을 촉박하게 설정했다. 타이머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압박감. 이 상황은 지훈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훈의 작은 어깨에는 한태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영웅의 고독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영그룹 본사의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불안감은 폭풍 전의 고요함보다 더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복잡한 재무 데이터와 함께 5분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김민주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위로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었고 곧 자신이 영웅으로 등장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태호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한영그룹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빌어먹을 적을 5분 안에 푼다고 말도 안 돼 한주주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낸 거야? 이건 인간의 능력 밖이야. 또 다른 주주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때 유나가 한태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단상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서연은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불안했지만 딸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다. 저 아이가 또 왜 와 당장 쫓아내. 김민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기호 부장이 김민준을 제지하며 말했다. 김 부장, 지금은 아이를 쫓아낼 때가 아니야. 저 아이에게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박 부장은 유나의 첫 만남에서의 놀라운 재능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단상 중앙에 놓인 대형 칠판 앞에 섰다. 그녀의 작은 몸이 칠판에 비해 너무나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숙련된 수학자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분필을 잡지 않았다. 오직 눈으로 화면 속 복잡한 숫자들을 스캔할 뿐이었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갔다. 검은 화면 위로 녹색 글자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유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공격자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코드를 분석했다. 발신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추적이 안 됩니다. 한 IT 직원이 절규했다. 방화벽이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다음 침투까지 3분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시간이 촉박했다.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공격자의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하며 그들의 암호화 키익조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의 눈이 모니터 속 코드를 꿰뚫었다. 김민준이 사용하는 특정 패턴. 그가 즐겨 쓰는 난독화 방식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저씨가 이걸 만들었어.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김민준이 예전에 만들었던 블랙홀 시스템과 지금의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분노 대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손가락을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미로 속에서 핵심적인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의 손가락이 특정 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엔터.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완전히 검게 변했다. 모든 불빛이 사라진 듯 암흑이 회의실을 덮쳤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김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흐흐, 결국엔 안 되는군. 꼬마가 뭘 하겠어. 그의 비웃음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서연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유나가 실패한 것일까?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모니터가 다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면에는 붉은 오류 메시지 대신 정상적인 글로벌 테크 힐해크의 메인 페이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Intruder detected. Tracing IP. 김민준이 사내 IP 주소. Vulnerability patched. Security enhanced. 유나. 이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회의실 안은 거대한 파동에 휩싸였다. 침묵은 경악에 찬 탄성으로 바뀌었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이 유나를 향해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은 불과 몇 초 전의 절망감 대신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김민준은 화면에 뜬 자신의 IP 주소를 보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한낱 어린아이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심어놓은 블랙홀 시스템의 핵심적인 취약점을 유나가 정확히 짚어내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IP 주소까지 추적하여 화면에 띄웠다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탁한 기운은 이제 그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때 경찰과 보안팀이 상황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민준을 체포했다. 김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유나와 서연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서연은 유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유나는 비로소 안심한 듯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순간 그녀는 자신의 딸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영웅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딸은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강한 존재였다. 박기호 부장이 서연과 유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유나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직원이 서연과 유나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감탄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유나는 단순히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 벽을 허물고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작은 손이 글로벌 테크의 운명을 바꿨고 서연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었다. 서연과 유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한영그룹과 한태호, 그리고 지훈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은 지훈의 기적같은 활약과 한미연 부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거대한 재무 비리를 밝혀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한미연의 체포와 함께 공개된 명확한 증거들은 대중의 모든 의심을 씻어냈다. 대중은 한태호의 굳건한 신념과 지훈의 천재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한미연은 회사 자금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녀가 은밀히 접촉했던 외부 자문단 역시 지훈이 밝혀낸 데이터 추적을 통해 꼬리가 잡혀 모두 검거되었다. 법정은 그녀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한미연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었고 한때 한영그룹의 실세라고 불리던 그녀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영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한태호와 지훈을 직접 찾아왔다. 박정우 비서실장은 이제 한영그룹의 총괄 부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태호와 지훈에게 사과했다. 회장님,
지훈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과 지훈 양을 너무 얕봤습니다. 회장님의 헌신과 지훈 양의 천재성 덕분에 우리 회사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정우 부사장은 한태호에게 한영그룹의 자녀 자산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타트업의 CEO 자리를 제안했다. 이는 한태호의 경력과 학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회였다. 또한 지훈에게는 이 스타트업의 최연소 CTO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파격적인 직위를 제안했고, 그녀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한태호는 감격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부사장님, 제가 다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훈이는 아직 어린데. 박정우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당신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양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한태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한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기회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훈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임을 직감했다. 그는 박정우 부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태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한영그룹에서 제공하는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에 지훈과 함께 살게 되었다. 아침이면 지훈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는 새롭게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복잡한 재무 구조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밤샘 근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훈과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한태호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훈의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팀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다. 지훈은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했다. 그녀의 재능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지훈은 방과 후에는 한태호의 스타트업에서 최연소 CTO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이제 어린 천재 CTO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호와 지훈은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감쌌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한태호는 지훈의 접시에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다. 지훈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잘 지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다들 잘해줘요. 특히 컴퓨터 동아리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려고 해요. 한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저씨는 너무 기쁘다. 지훈은 한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한태호는 그 온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태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지훈을 품에 꼭 안았다. 20년 동안 홀로 싸워왔던 외로움과 고통이 지훈의 따뜻한 품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한태호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주변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회색빛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따뜻하고 평온한 황금빛이 채워나갔다. 지훈의 능력이 한태호의 마음속 상처까지 치유하고 있음을 한태호는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태호와 지훈의 삶은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지훈은 이제 18살의 어엿한 숙녀이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천재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영그룹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최연소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어린 천재 CTO라는 수식어 대신 세계를 보호하는 디지털 수호자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가라는 존경심 어린 호칭이 붙었다. 한영그룹은 지훈의 합류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녀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데이터 예측 시스템 오라클러은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에 도입되어 수많은 비즈니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윤하는 단순한 기술 개발자를 넘어 데이터 윤리와 인공지능의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하며 디지털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영향력은 기술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한태호는 이제 한영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이자 희망의 오르골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따뜻한 소통 능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지훈의 자랑스러운 아빠이자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부녀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해 봄, 희망의 오르골 재단은 지훈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디지털 드림 스쿨의 개관식을 열었다. 디지털 드림 스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최첨단 IT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제2의 지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합교육센터였다. 개관식 날, 센터 강당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가득한 수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작은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드림스쿨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거대한 희망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훈의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킨 진정한 리더의 면모가 담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리본 커팅을 위해 지훈이 가위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발치에는 털이 희끗희끗한 늙은 고양이 야옹이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야옹이는 한태호가 지훈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따뜻한 마음을 내보였던 증인이자 그들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조용한 동반자였다. 야옹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가르랑거렸고 지훈은 야옹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한태호가 서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한태호와 지훈은 함께 디지털 드림 스쿨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동네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낡고 비좁았던 옥탑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빛은 닿을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 빛은 한태호와 지훈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련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것은 한태호가 힘들 때마다 지훈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속 희망의 목련을 상징하는 향기였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은 퍼즐 게임의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코드는 그녀의 시작을,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한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보고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고아 소년 지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